안녕하세요. 원픽장인입니다. 2025년 1월 4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만난 게 이제 제가 첫 그 컨텐츠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 게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휴일도 많이 꼈죠. 연말 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조금씩 좋아들 해주시니까 뭐 어쨌든 어,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노출이 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활발해지고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컨텐츠를 더 많이 해줄 드릴 수 있고 또 라이브 방송까지도 연결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그뭐 여건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말이다 보니까 주식설전 편을 한번 할 건데요.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로봇은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해서 뭐 어쨌든 내용이 나오면서 뭐 로봇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주식시장 기준으로 이틀 전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로봇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관심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먹거리로 많은 기업들과 정부에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이 뭐 내용에 또 막 끝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로봇으로만 모든 걸 치부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인류죠. 인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인간의 노동권이라든가 여러 권리, 이 권리와 침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편해지죠. 편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생산성도 늘어나고 이런 건 다 누구나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요 부분들이 요것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해관계가 있죠. 다 어쨌든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이익단체들의 다 이익관계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은 이미 이전부터도 오래전부터도 많이 발전이 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 쓸 수가 써서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휴머노 로봇을 말씀드리고 여기 일론 머스크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죠. 얘가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배팅을 크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부분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펌핑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근데 그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부작용까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 로봇 편은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그 어쨌든 맥락만 한번 짚어보고 우리나라 로봇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어쨌든 그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어떠한 격차 정도가 있고 관심이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는 관점들 서로의 관점들을 한번 조금씩 얘기해 보는 과정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식 잡설은 이제 좀 써 있죠. 주식 잡설. 오늘은 잘 안 보이나? 색깔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주식 잡설은 말 그대로 잡설입니다. 잡설.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드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 잠깐만요.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2025년 주도 섹터로 자율주행을 보자. 2025년 주도 섹터로 대선 전쟁을 보자. 뭐또 뭐 밑에 보시면 주도 섹터로 여기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제 어쨌든 주도 섹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어쨌든 그 종목들이나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고 예를 들어 대선 전쟁이다 그러면 대선주를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로 해서 수익도 짭짤하게 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잡설들 있죠. 이런 잡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제 생각과 제 내용과 또 그냥 알아뒀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설입니다. 그냥 잡다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시고 뭐 아주 심각하게 보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굳이 뭐 이의를 제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얘기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각자의 생각은 좀 틀릴 수 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어차피 옵티머스 개발의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2021년 보시면은 8월 AI 데이 행사에서 처음 발표됐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개발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22년 10월 AI 데이에서 초기 프로토타입이 공개됐고요. 2024년 12월에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비포장기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뭐 이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2025년 7월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에 어,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얘가 어떤 내용들을 자주 밝히잖아요. 간단하게 밝히고 또 그 부분을 뭐 삭제하거나 뭐 리트를 취소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그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쨌든 베팅에 어, 트럼프에 대한 배팅에 성공하면서 모든 상황이 경제 상황을 얘가 좌주돼야 하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성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지 여부와 상관없어요. 실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들의 인지에 따라서 테마주라는 형태로 어떤 종목들이 세팅이 되고 바뀌고 꼭 거기에 돈이 흘러가는 거 게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는 그냥 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타임라인으로 보면 2025년 7월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격을 약 2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판되는 그냥 그 기계 같은 그런 그 로봇 같은 경우가 5만 5천 달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옵티머스 가격을 2만 달러로 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다 망한다고 봐야죠, 사실은. 아니면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든가. 근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2만 달러라는 얘기가. 그래서 만약 2만 달러 되면 급속도로 보급이 되겠죠. 보급이 될 텐데 이 보급이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이건 나중에 좀 다루고 이러한 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옵티머스 상용화는 2026년경으로 예상돼요. 그럼 주식시장이 한 6개월 정도 빠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는 2025년 중반부터는 이제 로봇주에 대한 어쨌든 중요한 라인 오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로봇주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슈팅이 왔었잖아요. 다들 왔는데 여기에 관심이 이제 다들 쏠려 있겠죠. 그러면 과정은 뻔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또 이제 이거를 현실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내리는 과정이 있겠죠. 이쯤 내릴지 아니면 이걸 뭐 더 깨고 내릴지 모르겠지만 요 눌림 라인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이 라인에서 공략하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요 라인을 노리는 거는 위험이 너무 커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 라인에 노리면 왜냐하면 여기 뭐 여기 타임라인이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무지성으로 공략을 하실 경우도 많은데 꼭 어떤 섹터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볼 때는 그 내용의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26년 경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2025년 중반부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가는 그거에 따라 굉장히 초반에 보통 소문에 오른다 그러죠. 출렁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 이후에 이것 중에서 눌리는 과정에서 선후 제일 좋은 종목을 쫓아서 그 종목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한 2주 동안에 투자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대선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주는 뭐 상한가 간 종목 뭐 누르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생각의 차이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보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지 않는 이유가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리니까 틀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어쨌든 산업이 발전을 한다거나 종목이 업사이드를 할 때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 내용이나 기대감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감으로 갔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현실이 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현실화하려 아니 그 소문에 올라왔던 아니 기대감이 올라왔던 요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어쨌든 잘 매수를 해서 요게 돌파라는 과정을 노리는 게 어차피 그 지금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거에 사면 당연히 더 떨어지거나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선택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없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스케줄을 드리면 그게 좀 맞는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10종목, 20종목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려도 거기 뭐 그걸 다 하거나 관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장이라고 하고 생각된 쪽, 뭐 어쨌든 그 테마의 대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대장이라는 부분이 눌림이 왔다 그러면 그 만약에 대장이 눌림이 왔는데 못 가요. 그럼 그쪽 테마 다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장의 눌림은 좀 강하게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수익률 극대화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번에 뭐 동신건설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CS에서 왜 동신건설로 넘어갔고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쳤을 때 제가 수익 실현하는 건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 더 가겠죠. 가는데 그 가는 부분이 스트레이트로 갈 수도 있고 눌렸다 다시 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면서 또 눌리면 또 추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 모르겠어 그냥 쑥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건 각자 선택입니다. 각자 선택인데 어쨌든 수익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각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각자 자금 사정이 다 틀리니까 이제 물론 매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넘쳐. 그럼 아이 야 원픽장이 이제 잘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럼 나 20종목을 준다. 그럼 나 20종목 다 한번 사볼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관심 내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얘도 이렇게 보내? 내용 보니까 내 이치가 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끝을 봐서 수익을 내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넘어가면 되죠.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항상 돌고 돌고 내용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뭐 매몰되시면서 하시면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뭐 각자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틀리니까 생활비를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항상 쫓기는 돈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각자 상황이 다른데 뭐 쫓기는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 각자 생각하시면 되죠. 서로이 너무 길어졌네요. 벌써 13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어쨌든 아까 타임라인 또 보셨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초반에 이런 테슬라 버스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뭐 예고를 했었던 모습이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비탈길 오르는 장면이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으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중 접근한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이 가격이 되면 급속한 대중화가 일어날 것이다. 로봇의 대중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크게 또 한번 대두가 될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을 쓰겠죠.
뭐 사람처럼 비율을 맞춰줄 필요도 없고 어떤 조건을 맞춰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일로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역시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이나 관련 기업은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펌핑이 될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마어마한 펌핑이 될 건데 이게 어쨌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땐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뭐 단순한 형태의 로봇이 아니에요. 일단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죠. 여기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초기 발표죠. 2021년 8월 AI 데이에서 오토파일럿 기술 소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발표를 했죠. 뭐 대충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이에요. A-Day 2에서 옵티머스 초기 프로토타입을 공개했고요. 단순한 움직임이죠. 걷기, 물건 운반 이런 거 수행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오 괜찮네 뭐 어떤 기대감을 갖기 충분했었죠. 2023년에 옵티머스 시험 생산이 생각할 거라고 2023년에 뭐 예상됐었고 산업적 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머스크가 아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로봇이라는 부분이 다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니까. 근데 이거를 현실화하는 게 2024년입니다. 뭐 여기 뭐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라 2024년 뭐죠? 트럼프죠. 트럼프 당선에 머스크가 베팅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물론 당연히 기술 중요하죠. 기술 중요한데 법적 제재죠. 법적 제재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트럼프가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잡서를 얘기하는 중인 이유가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입니다. 사실 기술 개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게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급속화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25년에는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7월에 테슬라 내부에서 옵티머스를 활용하는 시험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약 가격은 2만 달러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대중화에 불을 지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대중화에 불을 지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과 로봇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2026년경에 옵티머스 상용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 중순, 그쵸?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도 굉장히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타임라인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가정용까지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용으로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뭐 병력 뭐 군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용으로 만약 옵티머스가 진출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 혁명인지 파괴인지 모르겠으나 그죠? 가족들이라는 구성원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인류와 노동 구조의 일상 생활 방식을 혁신할 겁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우려와 로봇 윤리 문제 등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면 휴머노id 로봇에 대해서는 잡설로 인해서 아주 좀 깊숙하게 많이 다뤄봐야 될 거예요. 물론 연이어서 연편으로 다룬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 부분도 많죠. 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그 타임라인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해자되는 주식하고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로봇 발전에 따라서 그 기술화 접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같이 어떠한 그 로봇의 기술과 같이 함께 가려면 어떤 게 따라야 됩니까? 전사적인 지원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로 본다면 대기업이 해야 돼요. 대기업이 해서 하는 업체가 어쨌든 같이 조인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기술을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제품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그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쨌든 부품을 생산하거나 어떤 일정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형태의
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테마주에 들어있는 대다수의 종목들과는 좀 많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어느 주식을 사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잡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는 뭐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물류, 의료, 교육 분야에 특화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약점으로는 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통합 능력이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 생태와의 연결이 당연히 약하죠. 어쨌든 부품 정도 공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다음에 고성능 센서 및 AI 알고리즘에서 외국산 부품을 거의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처음에 뭐 인텔 칩 사용하고 그죠? 뭐 구글의 어쨌든 그 특허 기술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벌어도 어쨌든 다 로얄티로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정부 지원이 아무래도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어쨌든 자원과 인력이 집중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좀 어렵죠. 어쨌든 테슬라의 기술적 격차입니다. AI 및 자율성인데 테슬라는 강력한 자율성을 제공을 하죠. 컴퓨터와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FSD 기술이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4니까 4인데 요걸 5까지 완전 자율까지 간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섹터가 생기는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술을 응용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기능 그러니까 그냥 단순 로봇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간의 지능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연산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순화된 모습밖에 아직은 못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격차가 좀 많이 크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통합형 플랫폼 로봇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단순 로봇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이 어쨌든 테마로 불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뭐하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눌렸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놓으면 나쁘지 않겠죠. 소프트웨어 통합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 간의 완전 통합 시스템으로 돼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오픈소스 플랫폼이나 외부와의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특화돼서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된 내용들이 다 우리나라 그 아니라 어쨌든 보신 대로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든가 외부 기술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 부품 작업률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작업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 센서, 프로세서 등 주요 부품을 막 자재 설계하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4680 시리즈, 46 시리즈 LG LN 솔루션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어차피 그 규모가 크고 뭐 하기 때문에 본인만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이 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작업 자동 형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생산기지 형태로밖에 안 바뀔 수도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의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어 외국 그 거대 제약사의 뭐 생산기지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뭐 기술 수출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성능 부품, 라이다라든가 고해상도 카메라, 고성능 프로세서 그래서 이런 게 해서 수입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제성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차 떴을 때 뭐 라이다 관련해 갖고 SOS 랩이 어쨌든 지금 계속 뜨고 대장주가 되고 하는 이유가 고성능 부품이죠. 이런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좀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뭐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경쟁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만 달러 책정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이 한다면 뭐 중국 정도인데 중국 정도는 어쨌든 기술력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생태계 파괴죠. 사실은 생태계 파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빨리 갈게요. 24분이나 됐네요. 영상이 길어지면 안 보시더라고 다들. 아 지금도 너무 길은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지금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자, 어쨌든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죠. 삼성전자 고성능 AI 프로세서와 시스템 온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와 연계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강하죠. 어쨌든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좀 의외로 많습니다. 제조용 로봇과 국방용 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현실에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특히 로봇팔 기술과 자율주행 플랫폼 이 옵티머스하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어쨌든 같이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겠죠. 현대로템 공장 자동화에 필수적인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요거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주행 플랫폼을 본다면 특정 환경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 분야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개별 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연결된 형태가 아무래도 많이 가까워질 겁니다. 또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 대장이죠. 이 대장주는 중요한 거는 대장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46 시리즈죠. 46 시리즈로 인해서 이 46 시리즈가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데 이 개발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와 동행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볼 때 단순히 로봇주만 볼 게 아니라 요런 2차 배터리 중에서 그거를 할인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대하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에 들어 올린다 그러면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얘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예측을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삼성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먹히고 1, 2등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잡설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계속 길어지네요. 마이크만 잡으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어쨌든 이 잡설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건데 좀 길어지네요. 센서 및 모터는 LG전자는 로봇 모터, 고해상도 카메라, 라이다 요 개발 중이기 때문에 요것도 접목될 수 있겠죠. 그다음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협동 로봇 및 소형 로봇 액추에이터 기술에서 강점을 가졌습니다. 액추에이터 기술은 로봇 소형 고출력 액추에이터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뭐 관절이나 뭐 동작 구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 프레임워크입니다. 로보티즈는 ROS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로봇 동작 제어를 지원하고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 소프트웨어와 통합 가능성이 있겠죠.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이버 랩스예요. 네이버 랩스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자율 로봇 주행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슬램 기술이라고 그래서 SLAM 기술 네이버 랩스는 옵티머스가 이제 실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 레인보우틱스입니다. 얘가 지금 시장에 제일 핫하죠. 어쨌든 얘가 삼성과 연관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삼성 지분이 어차피 늘어났다고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갑자기 떼었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요. 균형 제어 기술에서 레인보틱스하고 한번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더 자세히 보면은 대표적인 제품이 휴보 시리즈가 있고요. 세계 최초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12월달 뉴스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비탈길 오르고 내리고 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은 이미 개발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만 이게 제도와 이제 사회와 접합이 안 되면 어차피 개발이 돼도 사장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가능하게 한 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밀착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협동 로봇은
인간과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는 로봇 파일 제작 이렇게 돼 있고 또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 균형을 제어하는 기술, 의료 및 재활 로봇에 동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틱스를 보면 그러니까 제일 유사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내용이나 모든 부분이 제일 유사해요. 그래서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합병에 실패하면서 그게 좀 불투명하긴 한데 어쨌든 걔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봅시다. 다음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소형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의 글로벌 강자인데 액추에이터 기술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세죠. 고정밀 고출력의 모터 설계 및 제어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 소형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ROS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 기술이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기술이 어쨌든 로보티즈에서 중요한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형태죠. 로템입니다. 근데 로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용 로봇, 제조용 로봇, 물류 로봇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세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의외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발전신이 있고 또 군사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의외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그 부분에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랩스 아까 말씀드렸던 SLM, 슬램,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이 실내에서 이동 경로를 스스로 설정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실내라는 게 어쨌든 가구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계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동 경로 스스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어라운드 시리즈로 해가지고 실내 환경에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는 사람을 완전 대체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조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레이버랩스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미래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레이버랩스한테도 제일 가깝고 상업화해서 하기에는 어쩌면 제일 편한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유진 로봇은 뭐 로봇 청소기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봇 청소기는. 근데 얘가 이제 이거보다 이제 요새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쪽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진 로봇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레인보우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주 지위를 확보했죠. 그리고 자회사 편입 및 조직 신설을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고 시너지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바탕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얼마나 더 신속하고 또 자금을 투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2월 30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30지분 35% 늘리고 또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하고 휴머노이드 등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편명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과 삼성전자 어차피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이모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어차피 이 부분을 세계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갖고 자꾸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봇으로 방향을 급선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로봇 사업과 개발 리더십을 위해 레모특시의 시너지 협의체도 운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로보티지는 자율주행 로봇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 3배입니다. 물론 금액은 아주 뭐 그렇게 막 큰 게 아니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로봇에 대해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성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보티지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 연구 개발이 이미 80% 이상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재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한번 펌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래 형태의 우리가 가능성이라 본다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왔을 때 얼마큼 잘 잡느냐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2025년이죠. 올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작성한 지 좀 돼 있어서 그래요. 12월 한 중순쯤 작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1월 개최 예정인 CES 2025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건지 또 요 연구 개발됐던 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건지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펌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까지도 재료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레이버랩스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능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서 실내와 공간의 정밀한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이고요. 공간지능 기술은 현실 세계의 3D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죠. AI를 활용해서. 현재는 AI 비전 분야의 성과를 갖고 있는데 AI 비전 분야의 세계 학회인 ECCV24에서 공간지능 기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쓸까에 따라 봐야죠. 근데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될 건가 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 기술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지적 정보 보호라고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공간 지능 기술의 활용. 이제 어쨌든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머리로 뭐 어쨌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조합하고 뭐 적합하다 보니까 공간 지능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이제 네이버 랩스가 어떻게 잘 구현해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진 로봇이에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하나하나 그 관련 있을 수 있다 하는 업체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다는 못 해드리고 지금 벌써 36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되는 거 중에 몇 개 한두 개만 더 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율 이동 조작 로봇 개발을 하는데 요 부분이 있고 또 고중량 AMR 라인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 같은 경우에 현재 이슈로는 자율이동 조작 로봇 개발. 그래서 자율제조 솔루션 전문 기업 건솔루션과 협력해서 자율이동 로봇 조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서진 시스템의 해외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급격한 상승도 하고 이는 AMMR 기술 개발 소식과 관련이 있을 거로 분석이 된다고 그러죠. 관련 있을 걸 분석되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개발이 됐고 또 접목이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펌핑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옮겨놨으면 이게 누릴 때 이것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좀 크게 볼 거냐에 따르면 여기 강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죠. 우리는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어쨌든 정보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선도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38분이네. 죄송해요. 자꾸 시간을 언급해서.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 안 볼 텐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로보틱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이제 두산 바켓과 합병을 통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얘를 두산의 첫 번째 그 내세우는 그 대표 주자로 만들고서 얘를 전사적으로 지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요번에 논란이 됐죠. 결국 뭐 돈 문제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돈을 물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또다시 논의될 겁니다. 또다시 논의될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한번 그 폭락한 부분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아주 쓸어 담으면은 수익이 큰 건데 이걸 또 쓸어 담으신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자꾸 소문이나 내용에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되고 뭐 현실과 그 내용들을 직시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는 두 개는 로봇 관련주 중에 아마 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와 어쨌든 세계의 그 지금 기준이 그 한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나라 한 이 정도밖에 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갭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갭을 메꾸려면 어차피 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 갭을 맞춘 작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서 이 갭의 일정 부분을 맞추겠지만은 지금 같은 정도는 안 되고 한번 폭등에 가까운 형태가 한 번씩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이제 호텔 및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의 헨나 호텔은 로봇을 사용하여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까지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고객 얼굴 인식해서 체크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죠. 로봇 안내원 같은 물론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로봇 안내원 같은 경우 소니의 아이본 로봇과 유사한 형태로 최근 몇 년간 대형 쇼핑몰, 공원, 병원 등에서 로봇을 이용한 안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로봇들이에요. 뭐 미래에 뭐 되거다, 뭐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헬스케어 및 요양 분야는 환자나 노인을 단순히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등 작업하는 거, 그 정도 있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는 로봇 교사가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정도. 그다음 심리치료 및 감정교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단순한 과정이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연구 및 개발은 로봇 개발 플랫폼에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페퍼 로봇은 어차피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데도 어제 단순 작업이라든가 어떤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율주행 및 로보틱 제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라인에서 점차 활용되고 있는데 조립, 검사, 포장 등 그러니까 단순 작업이죠. 단순 반복 작업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어. 우리 현실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농장에서 뭐 농작물 수확한다거나 뭐 짜장면을 만든다거나 뭐 단순 작업 많아요. 뭐 당연히 산업 현장에 더 많고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래로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홈케어이 가사 지원인데 사람과 유사한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 그냥 뭐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제조하는 게 아니라 가사 노동 자체를 대신하고 또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뭐 가사 돈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건 휴머노이드 하나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사는 방식 자체를 아주 대표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뭐 윤리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편하긴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노인 돌봄 로봇인데 상태 챙기고 약 챙겨주고 막 운동 도와주고 이거를 그냥 걔가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냥 그 로봇한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제 지가 지 스스로 이제 반응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수술 보조하거나 특정 수술을 스스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를 지금 뭐 로봇 팔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쥐잉하고 내가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형태는 스스로 수행하는 시스템까지도 될 수 있고 좀 더 딥하게 간다면 이 로봇이 지가 그냥 어쨌든 스스로 수술도 하고 뭐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원격 진료 및 간호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원격 진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사의 지시를 전달하며 환자가 필요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아예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이게 얘기가 된 게 십수년부터 10년도 넘었어요. 얘기가 나온 게. 근데 지금에 와서 뭐 루닛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얘기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의사단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이야 어쨌든 세계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겠죠. 하다못해 의학 분업화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뭐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머스크하고 그 갑자기 생각 트럼프 그 관계 때문에 이게 법제화나 이런 부분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차피 대장이니까 걔네가 하면은 각국이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산업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이 검사 조립, 품질 관리 등을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기존의 인간 작업자나 보조자를 대체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조립 과정에 조립 로봇이 있으면 조립을 이렇게 하는 거고 검사를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인간 작업자가 하는 거를 모두 보조하거나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통한 생산 최적화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처럼 감정이나 반응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도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거고 로봇 하나 있으면 돼요. 걔들이 다 해주거든. 내 마음에 맞춰서 또 편하게.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누군가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게 이제 법제화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냐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자동화와 노동 시간 단축이고 그래서 현대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각국의 세계 정부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고 나중에 됐을 때 그런 그 어쨌든 그 마찰이나 이런 부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나 이제 하는 데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이제 앞당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고 나서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가도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모든 게 세상이 다 바뀌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몇십 배, 몇백 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상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자동화 로봇 노동시장 단축은 각국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이미 뭐 주 40시간이라든가 36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돼 있죠.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런 과정들이 다 이미 조금씩 사회적으로 녹아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무서운 과정입니다. 인류한테 보면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로봇 관련 직업의 법적 정의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분 잃는다고 봐야죠. 어떤 일자리는 살아남겠습니까? 사실 다 훌륭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재훈련 프로그램이나 사회 안전망 이게 구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로봇 노동자와 인간 노동자의 경계가 설정이 필요한데 이거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로봇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걸 얼마큼 헐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제 그 역할인 거죠. 걔들이 얼마큼 헐어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그걸 받아들일 테니까. 근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분야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고 엄청나게 발전할 건 맞지만 이게 사회적인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죠.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노동자는 여전히 일정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가 뭐 예를 들어 보장이 안 되면 폭등이 일어나겠죠. 쉽게 말하면 폭등이 일어날 거고 그걸 어떻게 또 뭐 이상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거를 로봇으로 뭐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가 어쨌든 뭐 멸망하는 시그널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딥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어쨌든 잡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해보는 겁니다. 야 이제 50분이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영상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근로시간 지침이 있는데 이유는 2003년에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연장 근로에 대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기 편해졌다, 뭐 근로를 안 해도 뭐 살기 좋은 세상이네 하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로봇 자동화가 이제 더 불러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 일장일단 있다고 하나가 좋아지면 그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이 너무 무시무시한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하고 있는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일 근무제를 해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좋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미래 시대로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걸 대처해야 되거든요. 산업화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그러면 그거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적게 일을 하고 뭐 어쨌든 워라밸이죠.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당장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은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웨덴 같은 기본소득 실험하고 있고 로봇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은 이제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급속하게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있죠. 로봇 관련 규제 및 안전, 로봇 관리법이나 로봇 윤리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로봇의 권리와 법적 지위는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위나 법 책임을 가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쨌든 벌써 50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주식 잡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간추려서 한번 다시 하든가 아니면 또 2편, 3편에서 다시 조금 간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관심 있는 분야만 한번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의 종목이나 이런 부분과 더 간절하게 연결해서 해보든가 해가지고 해볼게요. 어쨌든 나는 뭐 일론 머스크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이제 그 트럼프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법적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 이것은 급속도로 발전할 걸로 봅니다. 물론 둘만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둘 다 워낙 뭐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한다면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수서 오늘 토요일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좀 영상이 길은데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 뭐 많이 부분들은 뭐 그냥 앞에 가셨으니까 인사 내용 못 듣겠지만 행복하시고 다음 주도 큰 대박 나시는 그런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